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맨 마지막 장인 12장 자아는 두뇌의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마찬드란 박사는 힌두교의 사회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힌두 전통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주로부터 초연하고 세계를 되게 위험 있게 쳐다보는 자아, 이거는 착각이다 라고 배워온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저걸 착각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 베일, 이거는 베일에 둘러싸인 착각인데 이 베일을 걷어내고 내가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 있게 모든 것을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자아는 착각이다라는 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자아인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참 해보고 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본 거죠. 두뇌 속에 딱 존재하는 단일한 통일적인 자아 개념은 착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또 리뷰를 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완벽하고 통일되어 있는 단일한 자아 같은 거는 없는 것 같다.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되게 단편적인 걸 통해서 실제를 만들어낼 뿐인 거지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완벽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다수의 무의식적인 좀비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다. 그게 사실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거야가 사실이 아니고 뭔가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무의식적인 좀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행동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증명했었죠. 생각에 관한 생각을 쓴 데니얼 카너먼, 행동경제학을 열으신 데니얼 카너먼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바른 마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은 코끼리를 탄 기수와 같다라는 실제로는 코끼리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는 거는 코끼리 위에 올라탄 기수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그 기수와 같다. 실제로 행동은 코끼리가 한다라고 얘기를 한 조너선 하이트도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라마찬드란 박사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거는 무의식적인 좀비들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나 자아는 여전히 미스터리인데 저자는 여기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의 접근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철학이나 논리적인 개념의 문제로 보지 말고 경험적인 걸로 다뤄보자. 그러니까 실제로 한 행동, 실제로 한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해보자라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라마찬드라 박사는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의식 연구의 새 방법을 제안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의식의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탐구는 가 있어 왔죠.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특정 두뇌 회로에서 생겨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많은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나름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주로 측두엽 일부 그리고 전두엽의 T랑 부분에서 의식이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식이라는 것은 감각질이라는 것과 연관성이 깊은데 감각질이란 건 뭐냐면 감각의 날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빨강 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순간 느껴지는 그 개념 있잖아요. 그냥 날로 느껴지는 그 느낌. 그거를 저자는 감각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질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다 충족하면 그걸 이제 감각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게 의식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의식의 생물학적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1인칭적인 설명. 나는 빨간색을 본다. 아까 말한 그 빨강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게 1인칭 설명이고, 또 하나는 3인칭적인 설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빨간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뇌의 특정 경로가 600나노미터 파장과 만나면 그 사람은 빨간색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인칭적인 설명과 3인칭적인 설명 두 개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저자는. 그리고 그걸 같이 한데 묶어서 설명하는 게 우리의 숙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물리학자나 신경과학자 등의 행동과학자들은 3인칭만 인정을 하는 쪽이에요. 3인칭적인 것만 실제하는 거고, 1인칭인 거는 1인칭적 설명, 내가 빨강을 느끼는데 내가 느껴지는 그 느낌 그 자체가 중요해라고 말하는 건 의미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인칭과 3인칭을 조화시켜야 된다라고 라마찬드라 박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나 현자들은 이 1인칭과 3인칭 사이에 장벽이 있을 텐데, 이 장벽을 허물면 자아와 비자아의 분리가 허상임을 보게 되고 우리는 진정 우주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1인칭, 3인칭 그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경계가 없이 너와 나 다 하나다 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아의 문제, 의식의 문제, 그리고 뇌학 과학의 깊숙한 곳을 이제 파고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의 흐름도 결국에는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와 너가 하나다. 이런 방향으로의 설명이 한 번씩은 책들마다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감각질이라는 것이 의식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고 했는데, 그 감각질에 대한 사유실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빨간색,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빨간색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걸 한번 상상해봐요. 생맹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흑백밖에 못 봐요. 빨강을 못 보는 거죠. 근데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예요. 두뇌 작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세세히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은 이제 정상인이에요. 그래서 그 B가 느끼는 그 빨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 끝에 빛으로부터 눈에 이제 색소세포나 이런 거 들어와서 뇌에서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지까지도 완벽하게 이건 이제 기술해내요. 이 슈퍼과학자가. 그래서 이제 이 슈퍼과학자 A가 일반인 B한테 차트를 딱 이제 보고서와 차트와 온갖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당신의 뇌 속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빨강을 이렇게 느낀 거야 라고 엄청 자세하게 명백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B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나는 그냥 빨간색을 보는 거예요. 그 빨간색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어요? 여기는 글자와 문자와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나는 빨간색을 느낀다고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슈퍼과학자 A는 그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라고 말하면 다시 일반인 B는 이렇게 말하죠. 빨강으로 느껴지는,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에요. 자, 이게 감각질에 대한 사유실험입니다. 그 빨간색에 대한 날 느낌, 그게 뭔지 살짝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감각질이라는 것은 과학적 묘사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내 관점에서 파악한 어떤 두뇌의 한 측면, 이게 감각질이다 라고 이제 요 사유실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전기 물고기가 있어요. 전기 뱀장어 같은 애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속에서 전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한들, 전기가 어떤 거고 물속에서의 전기의 그 영향력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잘 파악한다고 한들, 전기 물고기는 그걸 파악하고 있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은 전기를 감지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를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아무리 전기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해도 그 전기 뱀장어가 뿜는 그리고 느끼는 그 전기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감각질은 본질적으로 사적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필연적으로 과학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게 완전할 수가 없다. 경험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은 완벽할 수 있지만 경험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는 불완전하다. 과학적 설명으로는 불완전하다. 설명은 영원히 3인칭으로 남을 것이고 감각질은 1인칭인 부분이 있어야만 완전해지는 그런 개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각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챕터에서는 두뇌와 마음속에 이런 간극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3인칭과 1인칭 사이의 간극. 이거에 대해서는 이 간극은 문제가 있어. 인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라고 이제 철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라마찬드란 박사는 그거에 반대해요. 마음과 물질, 물체와 영혼 사이에는 실제하는 경계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라마찬드란 박사의 설명입니다. 지금 감각질이나 1인칭, 3인칭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연결한 연결고리 찾기 너무 어렵다. 이거 우리의 숙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라마찬드란 박사는 아니야. 그거 다르지 않아. 연결돼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게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석하고자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일 뿐이야. 이 분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해석할 때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갈 때 놓쳐지는 그런 부분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듣고 그거를 글로 쓰잖아요. 그리고 이게 책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이게 지식이 전파되는 과정인데 그게 완벽하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체가 다르게 전달되면서 음성 자극이 글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놓쳐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놓쳐진 것일 뿐이지 1인칭과 3인칭 사이에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로 설명했잖아요. 아까 전에 B, 일반인 B가 생맹 A에게 아무리 빨강색을 설명을 하려고 한들 우리가 느끼는 그 개념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르지 않은데 전달을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달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시각 자극을 시냅스, 우리 뇌에서 인식하는 그 찌릿찌릿한 그 자극하는 그거 그대로 생맹인 A에게 전달한다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아마 알아들을 거다라는 거죠. 의사소통 수단을 말이 아닌 신경 경로를 통해서 전달한다면 아마 알 수도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그 1인칭과 3인칭의 간극은 없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선천적으로 못 보는 아까 전에 그 생맹인 그 A에게 뇌에 시각 자극을 준다면 이제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머리 뒤에 뭐 찌릿찌릿한데요? 하고 끝. 빨강을 느끼지는 못한 거죠. 뭔가 찌릿찌릿한데요? 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자극이 와도 그거로부터 그 빨간색을 끄집어내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알겠네요. 당신이 말한 그 빨강이란 게 뭔지 나 이해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그 찌릿찌릿한 그 자극도 사실은 그 빨강을 말하는 자극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요렇게 보면 1인칭과 3인칭 사이에 넘지 못할 간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감각질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보면, 자, 감각질은 그럼 왜 생긴 걸까?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이 감각질 자체도 뇌에 특정한 부분이 있다. 이 감각질을 느끼게 하는 특정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하는 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식과 감각질이 부수현상이다. 이게 실제로 뭔가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기차 달릴 때 생기는 경적 소리처럼, 사람의 그림자처럼 의식과 감각질이 딱 개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뭔가의 부수현상인 거다. 라고 설명하는 파도 있어요. 주로 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래서 의식 혹은 감각질,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도가 높은 감각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그걸 감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빨강을 느끼는 날것의 감정. 이거가 감각질이라고 했는데 그게 감각질이게 하는 감각질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입력의 비가역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맹점에 대해서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양쪽 눈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부위는 실제로 안 보이고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든 그거를 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걸로 채워넣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테스트도 같이 해봤죠. 그럼 맹점을 채워넣는 그 케이스는 실제로 만약에 동그란 도넛이 있는데 그 도넛의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맹점을 그 부분에 딱 맞추면 그 도넛의 색깔로 딱 채워 넣어 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이거 안 채울래 하면 안 채워지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구멍이 없는 그 노란색 도넛으로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가역성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그림 있다라고 쳐봐요. 근데 얼룩 점들이 막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뭐 보이세요? 이 그림에서? 그림에서 여기 개가 한 마리 냄새를 맡고 있는 게 보여요. 달마시안 개가 보이죠? 어느 순간 이 개를 보면, 이 달마시안 개를 어느 순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보면 우리는 이 점박이 점점 얼룩 그림으로부터 개의 감각질을 갖게 돼 버려요. 이거는 비가역적이에요. 이제 이 개를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봐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상상해서 이 점점점 이어서 여기 개가 있다라고 우리 추리하자가 아니고 개가 있어버린 거예요. 일단 봤으면 뉴런이 그 연결을 영구적으로 바꿔버려서 다시는 이 개를 없앨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가역성, 입력의 비가역성이고 바로 감각질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딴 걸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손가락을 교차시켜봐요. 왼쪽,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십자가 모양으로 딱 교차시켜 보는데 요 밑에 손가락이 이어져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잘라져 있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죠? 있긴 있잖아요. 이 밑에가 아닐 수도 있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감각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동해서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하면 이건 감각질이 아니에요. 이건 달마시안 이제 안 볼래 해서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감각질인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입력의 비가역성, 바꿀 수가 없다. 두 번째 특징은 출력의 유연성. 출력의 유연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 이제 도너츠 모양의
동그라미들을 두고 중간에 그 맹점을 두어갖고 그냥 노란색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이 걔는 그냥 노란색 동그라미, 중간에 구멍이 없는 노란색 동그라미로 딱 보여요. 한데 그 뒤에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나나일 수도 있고 노란 피부일 수도 있고 그냥 단지 노란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그 뒤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게 출력의 유연성입니다. 예를 들면 혼수 상태에서 빛을 비추면 동공이 딱 수축하잖아요. 이거는 동공이 수축하는 그 산출물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걸로 빛을 비췄을 때 이게 다른 걸로 동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출력의 유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각질의 두 번째 특징은 출력의 유연성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단기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이앤 예전에 영상 중에 우리가 한번 체크했었던 환자인데 편지 투입구가 위아래로 이렇게 뚫려 있기도 하고 좌우로 뚫려 있기도 한데 그걸 이제 이거 줬다가 저거 줬다가 하는데 이 사람은 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좌우인지 상하로 뚫려 있는지 저 몰라요 라고 하는데 자 그럼 편지를 딱 손에 쥐어주면서 자 그 편지 투입구에 넣어보세요라고 하면 그곳에 그거에 맞춰서 수평이면 수평으로 수직이면 수직으로 이렇게 편지를 돌려서 넣기는 잘 넣는 거예요. 이 환자 기억나시죠? 쭉 보신 분이면 기억나실 텐데 이분의 경우는 어떻게 경로가 그 감각질이 결여되고 단기 기억이 결여되어 있는 경로인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거를 본 거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넣은 거죠. 무엇 경로가 아니라 이거는 위아래 좌우를 내가 인지해서 선택해서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인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냥 동작이 알아서 그거를 알아서 넣는 거예요.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동작한 거죠. 우리 어떻게 경로와 무엇 경로에 대해서도 이전 챕터에서 다뤘었는데요. 그래서 이 다이앤 같은 경우에는 트위크를 딱 보여줘요. 그러고선 너라고 하면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트위크를 먼저 딱 보여줘요. 그 다음 불을 꺼요. 그 다음에 넣으라고 하면 못 넣어요. 왜냐하면 기억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어떻게 경로에는 단기 기억이 동작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을 꺼버리면 그 순간까지도 불이 켜져 있어야 이 어떻게 경로가 동작해서 편지를 돌릴 수가 있는데 구멍에 맞춰서 불을 꺼버리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단적으로도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액팅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무엇 경로는 기억을 가진 경로거든요. 의식적이고. 그래서 이거 좌우야, 이거 상하야, 나 그거에 따라서 돌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기억이 있어야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하려면 기억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법칙과 연관된 특징이란 거는 제가 잘못 쓴 거고요. 그래서 감각질의 세 번째 특징은 단기 기억 장치가 있느냐, 있다는 것이 감각질의 특징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각질의 특징이에요. 감각질이 유전이라기보다 진화론적으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감각질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고 망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명확하게 그거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그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가 고파. 이거는 확실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가지고 우리가 배고픔을 배고픈 거 아니야 라고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이렇게 정확하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명확한 그 감각, 로우한 감각, 이게 지각으로 느껴지지 딱 와닿는 감각질로 느껴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 이렇게 믿을래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처럼 동작한다면 우리는 우유부단하고 판단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그 우유부단함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감각질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12장은 한 번 더 나눠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12장의 뒤편에서는 요 부분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정말 마지막 편이 되겠네요.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